이거 우리가 이제 오늘 시간은 뭐냐면 이제 기업 경영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을 직원이라고 부르지 않고 창업 멤버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이 회사가 아직 완성된 게 아니죠.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고 기업을 만드는 과정을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같이 갈 길이 먼 거겠죠. 실제로 이게 말로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보통 내년 2월 말에 이제 주주총회를 해요. 그리고 주주총회를 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스톡옵션을 발행을 올해 했었고 이제 내년에도 할 테고 내후년에도 할 텐데 그 상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상법에 의하면 회사 전체 발행 주식 수익의 10% 이내에서 스톡옵션을 발행하게 되고 그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회사 정관에 그 주식 매수 선택권 즉 스톡옵션을 발행하는 시점 기준으로 입사한 지 1년이 넘은 사람한테 스톡옵션을 줄 수 있게 돼 있는데 임의로 주는 게 아니고 수식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년 2월 달에 스톡옵션을 받는 대상이 뭐 이렇게 3명이다. 근데 그때 발행하는 주식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까요? 2,000주를 발행한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600, 400, 20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입사한 순서가 먼저인 사람한테 더. 그러니까 이게 수식이 정해져 있어. 이거 고민할 필요도 없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몇 년 지나면은 3명이 아니고 뭐 한 10명, 15명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뭐 D 이렇게 해서 F 이렇게 되면 그때 발행한 주식이 뭐 2,000주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지. 계속 매년. 그래서 이제 이게 의미가 뭐냐면 우리 회사가 10년 정도 지나면 10년 뒤에는 우리가 인원이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은 이제 그때도 발행할 때 똑같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만약에 300번째라고 치면 이렇게 하면 이 사람한테 발행되는 스톡옵션 한 주겠지. 네? 이런 식의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이분은 사실상 직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된 회사에 급여라든지 뭐 복리후생이라든지 이런 거가 마음에 들고 이 완성된 회사가 여러모로 마음에 들어서 들어오는 분. 그러니까 이분도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딱 찍어서 몇 번째까지는 창업 멤버고 몇 번째 이후는 직원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회사가 그런 모드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은 창업 멤버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지금 기업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기업이 잘 돌아가게 한 행위가 경영이죠.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직원이 아니니까. 직원들은 이렇게 알 필요 없다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하라는 거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임원이 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다르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좀 전반적으로 얘기할 건데 먼저 우리가 좀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는 게 있어. 뭐냐면 오늘 얘기는 무한정 길어지면 안 되니까 제가 목표로 한 시간을 11시 40분까지 할게요. 기업가하고 사업가를 많이 헷갈려 하는데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기업가가 이렇게 있고 사업가는 기업가보다 좀 큰 개념이에요. 뭐냐면 사업가는 상가 건물 임대하는 사람들도 사업가죠. 사업을 하는 거잖아. 부동산 중개, 부동산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도 사업가고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자기가 재테크를 뭐 전문적으로 한다, 주식 투자를 전문적으로 한다, 이것도 다 사업가라고. 근데 기업가는 뭐냐면 기업을 만들고 기업을 키우는 거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기업가예요. 다 이게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혼돈해서 얘기하는데 기업가가 있고 사업가가 있고 사업가 안에 기업가가 있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돈
돈의 관점으로 보면 기업가보다 기업가가 아닌 사업가가 항상 돈을 많이 벌어요.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기업을 만들어서 기업을 키우고 그거의 결과로 돈을 버는 행위는 매우 피곤하고 오래 걸리고 확률적으로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사실은 돈이 목적인 사람은 기업가를 하면 안 돼요. 기업가가 아닌 사업가가 되긴 낫다.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기업가를 하는 사람들은 돈도 중요하지만 뭔가 하고자 하는 게 있어서 하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창업 멤버이기 때문에 기업가로서의 마인드 사실 있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 그럼 그게 뭔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할게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려는 얘기는 우리가 뭔지,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걸 왜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부터 시작되냐면 역사 얘기부터 시작되는데, 인류가 처음에 시작될 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 창조론 믿으시니까 이제 인류의 시작이 이제 이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지만, 이제 그런 종교적인 얘기를 떠나서 예전에는 이렇게 무석기 시대 이전에는 이렇게 뭐 되게 열악했잖아요, 인류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부모 자식들은 같이 다녔을 테고, 그거는 뭐 동물들도 새끼를 데리고 다니고 이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 호랑이나 이런 야수들한테 1대1로 붙으면 인류가 어렵잖아. 그쵸? 그러니까 생존의 위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이제 상상을 하시면 돼요. 수만 년 전에, 수십만 년 전에 그렇게 막 가족 단위로 막 돌아다니고 할 때는 동굴에 숨어가지고 동물의 습격을 피하고 뭐 사냥에 성공해서 겨우 몇 달 먹고 뭐 사냥이 안 될 때 굶고 막 이렇게 되게 열악한 시대였죠. 그때는 실제로 평균 수명이 한 20살밖에 안 됐다고 찾아보면. 그러니까 먹고 살기 바쁜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시츄에이션이 아닌 거예요. 막 항상 긴장하지 않으면 내가 죽고 이러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가족 단위로 막 떠돌아다니다가 이 가족들이 좀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 시족사회라고도 부르고, 그러니까 가족보다는 좀 넓은 개념이면 친척 정도. 그러니까 무리가 조금 생긴 거야, 무리가. 그리고 그때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인류가 이제 불을 쓰기 시작했다. 불. 뭐 그리스 로마 신의 뭐 프로메테우스가 뭐 불을 인간한테 줬다고 하는데, 인간이 불을 다룰 수 있다는 뜻은 뭐 도구도 좀 다룰 수 있다는 뜻이고, 뭐 불로 동물도 물리칠 수 있고 고기도 익혀서 먹을 수 있고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도구도 다룰 수 있고 불을 다룰 수 있게 됨으로써 인류가 생존 위협에서 조금은 벗어나요. 그 동물한테 습격당해 죽을 확률은 좀 줄어든 거죠. 그리고 내가 뭐 오늘 갑자기 죽을 걸 걱정을 좀 덜 하게 된 거지.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뭐야? 집단이 생겼잖아요. 집단이 생겼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불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고, 인류가 고기를 불로 그러니까 불이 생기기 전에는 고기를 생으로 먹었는데 불을 쓰는 이유는 고기를 구워 먹는 거지. 그러면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고기를 오래 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뇌에 자극을 많이 줘서 뇌가 발달하는 데 기여를 했다. 실제로 인류학자도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껌을 많이 씹으면은 이게 이 행위가 뇌에 자극을 많이 주는 행위예요. 그래서 인간의 뇌 용적이 커진 게 이렇게 네 발로 걷다가 일어서면서부터 이제 그 직립보행을 하면서부터 뇌가 발달하는 게 하나 있고, 씹는 걸 많이 하면서부터 뇌가 발달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집단을 이루게 됐어요, 인간이. 집단을 이루게 되니까 생존은 더 유리해. 사냥도 더 잘 돼. 뭐 생명의 위협도 좀 덜해. 근데 이제 집단을 이루게 되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정치가 필요해진 거야, 정치가. 그러니까 가족끼리 있을 때는 정치라는 게 필요 없는데, 이제 시족이 되면 한 50명, 100명 이렇게 되니까 정치가 필요하니까, 정치. 근데 정치라는 건 뭐냐면, 지금도 우리가 정치를 겪고 있지만, 제 해석은 뭐냐면, 정치라는 건 결국 이거예요. 권력을 쓰는 거야, 권력을. 근데 권력을 어떻게 쓰냐면은, 권력 자체와 여러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는지를 결정하고 실제로 배분이 되도록 하는데 권력을 쓰는 행위. 이게 정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냥을 했어. 코끼리를 잡았어. 그 코끼리 고기죠. 엄청난 자원이죠.
근데 그거를 배분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 어떻게 배분하느냐. 뭐 기여를 많이 하는 사람도 배분할 수도 있고 n분의 1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권력자는 누구냐. 왜 내가 권력자가 되냐. 뭐 누가 권력자고 권력을 어떻게 나누 이런 걸 정하는 행위 자체. 그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권력을 쓰는 행위가 정치인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발전하기 시작해요. 정치가 집단이 이루어지면서. 근데 이 정치가 발달하면서 인류가 어떤 일을 겪냐면 그 인간의 뇌 구조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사람의 뇌는 머리가 이렇게 잘 안 나와요. 이제 검은 거. 그러니까 사람의 뇌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눈이라고 치고 이상하네. 이게 대뇌예요, 대뇌. 여기가 소뇌가 여기 밑에 있고 여기 간뇌라고 있어요, 간뇌. 그러니까 대뇌 앞으로는 전두엽이라고 하고 후두엽 그렇게 되잖아. 근데 술 먹으면 전두엽이 이제 마비되는 거거든. 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이성적 판단을 하는 곳이고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본능적인 판단을 하는 거야. 근데 인간의 뇌가 어떻게 인류가 발전했냐면 내가 이건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뭔가를 받아들일 때 네 단계를 거쳐요. 첫 번째는 믿을 수 있는가. 믿을 수 있는가. 그 다음은 뭐냐면 이게 흥미가 있나, 이게 재미가 있나. 그 다음에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냐. 마지막으로 옳고 여기서 밀려갔어요.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이게 이 순서가 이 순서예요. 옳고 그름 전두엽은 이쪽이고 믿을 수 있느냐, 흥미가 있느냐, 이익이 있느냐라는 거는 대뇌, 소뇌, 간뇌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얘기냐, 파충류 같은 애들은 이게 없거든. 그러니까 파충류는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표유류 이유로 가면서 여기까지 발전한 거야. 그러니까 인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발달한 거죠. 그러니까 특히 집단 생활을 하고 정치적인 행위를 하면서 이렇게 발달한 건데 그 설명을 드려보면 누가 나한테 갑자기 커피를 마시라고 딱 줘. 그럼 이거 독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믿을 수 있냐고. 이거 내가 먹고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본능적으로 해내는 거. 무슨 상황에 딱 닥쳤을 때 나 여기 가만히 있으면 나 죽는 거 아니야? 죽는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 게 신뢰할 수 있는 없나요? 이거는 거의 간내 레벨에서 하는 거야. 그 다음은 뭐냐면 그래 이제 먹고 죽는 건 아니야. 그걸 알았어. 근데 이게 뭐 커피가 내가 좋냐 싫으냐 호불호 재미있냐 재미없느냐 이거를 우리가 손해 레벨에서 판단해요. 이거는 뭐냐면 호불호는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은 먹고 맛없는 음식은 안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화 인류학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끼는 거를 더 많이 선택하는 게 나한테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건데 사실 이 배경에는 뭐냐면 어떤 대상이 재미가 없다라는 뜻은 뭐냐면 시간이 아깝다는 뜻이에요. 내가 거기다가 시간을 쓰는 게 아깝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재미를 느낀다는 소리는 거기다 내가 시간을 쓰는 게 아깝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걸 생각하고 살진 않지만 자신의 시간이 되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재미있는 데는 시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재미없는 데 시간을 쓴다는 얘기는 시간을 헛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없는 상태가 오래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거기서 벗어나죠. 그래서 자기한테 시간 덜 아까워져 가는 거죠. 그런 거고, 요 다음 단계 뭐냐면, 이게 이제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거냐, 이득이 안 되는 거냐. 뭐 이게 나한테 돈을 벌어주냐, 돈을 벌어주지 않느냐. 내가 이 약속에 갔을 때 내가 얻는 게 있느냐, 뭐 이 동아리에 가입했을 때 내가 얻는 게 있느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요쪽 오면 이제 대내로 가는 거고, 이게 이제 전두엽에 하는 거예요. 옳으냐, 그르냐. 여기에 윤리, 저스티스 이런 게 들어가요. 근데 인간이 집단을 이루고 정치 활동을 하는 순간 이제 하면서부터 이쪽이 더 발달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는 개인적인 영역이에요. 여기까지 나한테 이익이 되냐 여기까지는. 근데 옳고 그르냐는 건 나 개인이 아니잖아. 우리 커뮤니티, 우리 사회에서 옳으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치 활동을 하면서 그게 발달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저스티스가 모순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집단을 이뤄서 정치활동 하다가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되게 한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되게 불행하게 살고
이 사람 맨날 사기치고 요런 피고 했는데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억울하잖아. 그렇죠?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은 잘 되고 안 사는 사람들은 잘 안 돼야 되고 이러는데 이제 딴에는 법이니 뭐 규정이니 이런 걸로 저스티스에 맞게끔 집단을 돌리려고 우리가 애를 쓰지만 어떤 사람은 한평생 거짓말한 건 아닌데 교통에서 갑자기 죽기도 하고 너무 허망하고 어떤 사람 뭐 정말 거지같이 살았는데 로또가 돼서 부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는 좀 안 맞잖아. 그래서 종교가 필요해져. 종교가 그러니까 현세에 인간의 논리로 안 맞는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단을 이루는 그 정도 시점에서 그러니까 집단을 이루기 전에는 일단 죽느냐 사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할 틈 자체가 없는데 집단을 이뤄서 생존이 어느 정도 가능해지고 정치적 활동의 한계를 사람들이 절감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종교라는 게 생긴 거야. 종교가.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인류가 어느 정도 왔을 때는 종교와 정치가 같이 가요. 종교 따로 정치 따로가 아니고 이 두 개가 한 몸이었다고. 그래서 종교를 관장하는 제사장이 정치 수반이었죠. 자, 기업 얘기하고 경영 얘기하는데 갑자기 정치 얘기하고 종교에서 무시를 시켰지만 이게 다 관련있어요. 이게 한 세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얘기를 잠깐 하면은 종교가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작금의 종교는 다 고등 종교인데 고등 종교와 고등 종교가 아닌 종교를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게 있으면 고등 종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뭐 이슬람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겠지. 근데 그런 고등 종교 전에는 기복 신앙이었다. 그러니까 나 잘 살게 해주세요.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 개인의 이익, 내 자식의 이익 그런 것만 생각하다가 우리가 지금 알고 계시는 고등 종교들은 이제 사회 전체를 위한 기도, 타인을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고등 종교들이 어떤 이런 사회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그래서 많았던 거지. 근데 이게 종교도 보면 종교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종교들이 서로 영향을 되게 많이 미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회 사상은 힌두교에서 처음 나온 거고 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날 수도 이게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서 불교에서도 윤회 사상을 가지고 갔는데 다만 불교는 이제 열심히 불신을 닦고 하면 윤회를 끊을 수 있다. 영원히 죽고 태어나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나 이걸 스톱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불교가 힌두교 윤회사 업그레이드한 거고 천국과 지옥의 개념을 처음 소개한 건 조로아스터교. 그전에는 죽고 나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런 개념이 없었어. 근데 조로아스터교가 천국 지옥 개념을 처음 소개했고 그렇게 쭉 가다가 그 전에는 다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유일신이 아니었어요. 그리스 로마라든지 힌두교 보면 신이 너무 많잖아. 근데 유일신을 처음 소개하는 게 유대교야. 유대교가 하느님을 처음 얘기했어. 근데 유대교의 문제가 뭐냐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유대인들만 가능해. 근데 그거를 이제 좋게 바꾼 게 기독교죠. 그러니까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느님만 믿고 예수님만 믿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서로 영향을 많이 받고 그리고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있고 신약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슬람교가 구약을 같이 써요. 그건 아시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약과 이슬람교의 구약 내용이 같아요. 신약보다 다르죠. 근데 이런 식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종교하고 정치하고 꽤 오래 같이 가다가 이게 그 종교개혁, 르네상스, 그 다음에 산업화 사회, 자본주의 발전 이런 것가 되면서 이게 이제 나눠지는 거죠. 종교는 종교대로 가고 정치가 아직 빠졌어요. 이게 불과 한 300~400년 전.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치가 종교에서 분리되는 과정이에요. 사실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는 또 여기서 사실은 경제가 한 몸이에요. 경제가 이제부터 정치랑 경제랑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경제가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예전에는 종교, 정치, 경제가 한 몸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쭉 얘기하는 과정에서 드디어 경제하고 정치하고 분리되는 거예요. 이건 또 최근 100년이 한 일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거예요. 중세 봉건 시대에는 직업과 계급이 일치했어요. 기사 계급은 기사고 성직자 계급은 성직자고 내가 빵 굽는 아버지 아들이면 나도 빵을 굽어야 돼. 그러니까 직업 선택에서 자유는 없고 나의 정치적인 레벨이 뭐냐에 따라서 내 직업이 뭔지가 결정될 테고 나의 경제적인 수준이 결정될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는 그랬다. 봉건 시대 때는 영주들이 성을 지어주고 토지를 주면 농노들이 우리 그 카드 게임 다 좀 농노들 농사만 짓고 그 뭐 테일러들은 옷만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어떻게 분리가 됐냐면 일단은 그거죠. 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그 주식회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주식회사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네덜란드, 포르투갈 이런 애들이 이제 대항해를 막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신기를 발견하기 전에도 이미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이제 네덜란드 이런 애들이 많이 갔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큰 배를 여러 척 준비해서 선원들도 모집하고 배를 출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성공적으로 도착을 해서 그 나라의 특산품을 실어오고 유럽의 특산품을 거기에 비싼 값에 팔고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특산물을 가져와서 유럽에 또 몇 배로 팔고 이렇게 되면 이제 떼돈을 버는 거야.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럽 애들이 고기 뭐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더 그렇겠죠. 육식을 좋아하는데 냉장고가 없다 보니까 고기가 자주 부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기 썩는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향신료를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후추를 많이 썼어요. 후추를. 그래서 후추가 그때 금가루보다 비쌌어요. 금가루 100g보다 후추 100g이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원래 후추를 그 페르시아 이런 쪽에서부터 육로를 통해서 이제 후추를 가져왔는데 그 페르시아 애들이 그걸 실크로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실크로드를 끊어버렸어. 그래서 그 실크로드를 되살리려고 십자군 전쟁을 했는데 7번이나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지금 이란 애들, 터키 애들 너무 세니까 저 육로는 답이 없으니까 우리 바다로 가보자 해서 그게 이제 대항해 시대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배를 띄워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 그래서 이제 이건 잘 아시겠지만 주식회사 개념을 보면 물주들이 돈을 대요. 그게 자본이지. 그걸로 주식회사가 생겨. 그래서 이 회사가 뭐 계획대로 되면 이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고. 만약에 이게 뭐 중간에 난파가 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무한 책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선장은 물론 난파되면 보통 죽겠지만 뭐 살아 돌아오면 경제적인 책임에서 뭐냐는. 그래서 그 보면은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 만들었던 동인도 주식회사 이거 다 주식회사예요.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 그 있죠. 동학혁신 그것도 주식회사. 그러니까 사실은 주식회사가 보통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가 되냐면 주식회사 제도가 네덜란드에서 시작됐는데 이걸 하면서부터 예전에는 내가 뭔가 큰일을 벌리려면 내가 돈이 있어요. 내가. 근데 주식회사 덕분에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도 그 신내륙을 발견하는 선단, 그러니까 배 한 척을 안 되거든요. 배가 한 10척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꾸리는데 필요한 투자를 빅토리아 여왕한테 받아요.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의 주주고 콜럼버스는 이제 기업가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도 큰일을 벌릴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야. 주식회사. 그러니까 주식회사가 발명되기 전에는 내가 영주여야지만 뭘 할 수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주식회사가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자본주의 자체가 발달해요. 특히 금융. 그거의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뱅크라고 하는 어원이 어디서 시작된 거냐? 벤치예요, 벤치. 벤치가 뭐냐면 그 중세 유럽 때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가 되게 제한적이었어. 그러니까 고리대금업을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어. 유대인들이 똑똑하니까 장사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돈을 어디서 빌려주면 벤치에 앉아서 빌렸어요. 이런 파고다공 같은 벤치에 앉으다가 돈 빌려는 사람 있으면 그 증서 써주고 빌려주고 이자를 벤치에서 받고 그 벤치가 뱅크로 바꾼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부자가 되고 하는 얘들이 항상 이제 기독교 교리에 의하면 자기들 천국에 못 가니까 그게 걸렸던 거지. 그래서 로마 교황청을 설득해서 면죄부라고 하는 이상한 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리대금을 하는 죄를 짓고 있지만 면죄부 한 10억치를 교회에 이렇게 내면 교회에서 야 너는 프리패스로 너는 천국이다 이렇게 해주면 면죄부죠. 어쨌든 간에 이제 금융도 발달했어. 주식회사도 발달하고 금융도 발달하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이제 전기가 발명되고 이렇게 하면서 한 200년 전부터 어쨌든 기술도 발달했죠. 우리가 뭐 열차를 만들고 뭐 자동차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상황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경제가 고도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는 어떤 나라의 왕이 1년 동안에 그 나라의 경제 플랜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그거대로 되고. 근데 이런 식으로 경제가 점점 고도화되면서 그런 계획적 경제만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리고 그러니까 소위 내가 정치적 레벨이 높지 않은 사람들도 투자를 받고 기술을 이용하고 금융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큰 걸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부르주아죠. 그게. 그러니까 부르주아라는 뜻이 귀족이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왕조 귀족이 아닌 평민들인데 주식회사 제도를 이용하고 금융을 잘 이용하고 기술을 잘 활용해서 공장을 짓고 이런 사람들 부르주아라고 부르는 거거든. 그러면서 우리가 드디어 경제가 정치에서 벗어나게 돼.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경제가 정치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이 당시 서구 열강들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아시아나 뭐 이런 남미나 이런데 식민지 할 때 어떤 식으로 식민지를 지배했냐면은 기업가들 활용해서 식민지를 원료를 공급해주는 공급지로 쓰고 식민지를 물건을 만드는 생산 공지로 쓰고 식민지를 물건을 사가는 소비시장으로 쓴 거야. 그러니까 군대를 로마가 한 것처럼 군대가 쳐들어가서 점령하지 않아도 이런 이제 제국주의 열강들이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식민지를 경영을 한 거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것 때문에 세계 1차 대전에 터지고 2차 대전에 터져요. 왜냐하면 식민지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뒤늦게 근대화에 성공한 독일이 자기들도 이제 식민지가 필요한데 프랑스니 영국이 이런 애들이 식민지 할 만한 전 세계 땅을 다 먹어버린 거고 네덜란드나 포르투갈 이런 애들이. 그래서 독일이 나도 식민지 땅 내놔 하는데 기존에 먹은 애들 줄 리가 없죠. 그래서 세계 1차전 터지고 2차전 터진 거죠. 그래서 세계 2차전까지 하고 나서 서구 열강들이 야 우리 이렇게 식민지 기반의 자본주의를 돌리면 우리 다 같이 망하니까 우리 하나 둘 셋 할 때 다 해방시켜주자. 그때 우리도 세트로 해방된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해방된 게 아니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가 있죠. 하나. 베트남. 베트남만 프랑스하고 싸워서 자기들 힘으로 밀어낸 거고 모든 나라들은 자력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서구 열강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경제라는 거를 제국주의의 수단으로 쓰면 다 같이 망한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쯤부터 그야말로 이제 경제가 이제 독립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거예요. 공산주의가 나오죠. 공산주의는 한 이쪽에 나왔는데 공산주의는 뭐냐면 경제가 정치에서 분리되는 순간 자본주의가 급격하게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랑 경제랑 같이 있을 때는 자본주의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경제가 정치에 나오는 순간 자본주의가 급격하게 발달했는데 자본주의에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를 만든 마르크스는 실제로 자기 아들이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데려갈 돈이 없어서 아들이 그냥 죽어요. 뭐 이런 것도 겪고 이러니까 그거에 반동으로 나온 게 공산주의인데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 차이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역사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중세 유럽 시대 때 이제 어떤 기독교가 안 좋은 의미로 부패해서 이제 사람들 통제하는 시절에 사람들의 이성적 사고라든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욕구라든지 이런 걸 되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억압을 했어, 신학이. 근데 르네상스 이후에 그거에 반동으로 사람들이 그걸 대놓고 추구한 거야. 프로이드의 심리학 이후에 대놓고 추구한 거야. 그래서 인간들의 그런 사리사욕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고삐 풀린 말처럼 뭐 거의 권장을 하고 그거의 최종점이 이제 자본주의가 된 거죠. 그래 이제 자본주의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기회로 이용하는 부르주아들은 돈을 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뭐 더 생활이 점점 안 좋아지고 하니까 그때 이제 마르크스가 얘기한 게 뭐냐면 유물론이라는 걸 내놔요. 이게 뭐냐면 유물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인간의 의식 수준, 사고는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니까 이분은 부자면은 이 사람은 고상한 사고를 하게 됐고, 이 사람은 비참한 삶을 살면은 생각이 그 자신의 어떤 물질적인 수준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가 마르크스가 얘기해요.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어떻게 생각했냐면 인간의 물질적인 어떤 부의 수준하고 무관하게 인간으로서 가치가 있고 어떤 뭐 정신적인 수준을 유지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막 1년 동안 굶고 이러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의 수준을 평등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물질의 수준이 너무 다르면 이 멘탈도 완전히 차이가 나니까 인간이 동등하게 존중받고 그러려면 그래야 된다가 이거예요. 그래서 뭐 이걸 아시다시피 이렇게 되는 건데 뭐 결국 역사적으로 이제 이게 뭐 실패하고 이거지만 여기서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보시면 자 우리가 X, Y, Z 축을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할까요? 얘도 표현이 되나 보이는데 요거를 이거 아시죠? X, Y, Z 이렇게 이걸 X축이라고 Y축이라고 Z축이라고 Z축은 뭐냐면 사유재산을 인정하냐 안 하냐 이게 Z축이에요. 그래서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게 자본주의겠지. 그러니까 우리 지난 1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는 게 공산주의. 그렇죠. 근데 사실은 사회주의라는 게 있어요. 설명을 굳이 하자면 내가 지금 공산주의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자본주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여기서 사실은 하나 분류가 더 있어요. 사유재산을 인정, 그 다음에 생산수단의 국유화. 공산주의는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죠. 자본주의 인정하기 때문에. 사회주의도 사유재산 인정해요. 근데 공산주의는 생산수단, 공장이나 토지는 국가가 소유해둔다고 생각해요. 자본주의는 무슨 개소리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에요. 얘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는 사유재산 인정하지만 생산수단은 국가가 갖든지 국가가 상당 부분 좀 통제를 가져야 된다고 믿는 게 사회주의예요. 요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쪽으로 갈수록 경제랑 정치가 묶이는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따로 노는 거예요.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고 생산수단은 국가가 간다는 얘기는 정치가 경제를 직접 컨트롤하는 거예요. 근데 사유재산도 인정하고 생산수단도 국가가 갖지 않는다는 얘기는 정치는 정치대로 갈 테니까 경제는 경제로 가시오 이렇게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역사의 발전은 쭉 얘기했지만
정치가 종교에서 분리되고 경제가 정치에서 분리되는 게 역사의 흐름인데 이렇게 분리되는 과정에서 불평등한 너무 많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거에 반동으로 이제 공산주의가 강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결국에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생산 이런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자본주의자하고 공산주의자는 한마디로 경제가 정치랑 분리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자고 그렇지 않다. 정치가 경제에 큰 영향을 끼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공산주의에 가까운 거야. 이게 Z축이고 그 다음에 이 X축은 뭐냐면 이제 진보냐 보수냐. 이게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잘못 쓰이고 있는데 진보도 좋은 거고 보수도 좋은 거예요. 사실 진보는 뭐냐면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자. 뭐 예를 들면 뭐 국회의원의 50% 여성으로 하자 뭐 이런 거 진보적 가치죠. 그리고 뭐 대통령이 뭐 하여튼 그런 것들. 그럼 이제 보수는 뭐냐면 뭐 경로 우대 나이 든 사람한테 노약돼서 양보해주고 이걸 조선시대 때 했던 거고 지금도 하는 거. 그러니까 시대가 변해도 그런 좋은 가치는 계속하면 좋다. 뭐 이런 거.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보수가 아닌데 보수를 이상하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어떤 밸류를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쪽에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 집단을 우리가 진보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시간이 지나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걸 지키자고 얘기하는 사람 보수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있고 한 축이 뭐냐면 이제 좌파와 우파.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개개인의 성향이야. 그러니까 좌파적 성향이 있고 우파적 성향이 있고 이거는 내성적인 사람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그래서 타고난 성향이 못 바꿔. 그러니까 뭐냐면 좌파적 성향은 야구팀을 예를 들어 얘기 많이 하지만 좀 경기 야구 못한 사람들 좀 경기 같이 뛰고 뭐 우리 해서 지더라도 뭐 같이 즐기고 야구했으면 좋은 거고 뭐 이렇게 좀 같이 즐기자. 뭐 누구 못한다고 소외시키고 이러지 말고 우파는 뭐냐면 뭐 경기 야구 못하는 애들은 좀 벤치 안 치고 경기에 집중 안 하면 좀 싫은 소리도 하고 뭐 좀 분위기도 몰고 해서 좀 이기고 이게 우파예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까지 특히 여기까지는 우리 개개인이 최상층 기득권 계층이 하자니까 따라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내가 좌파적 성향이 있고 우파적 성향이 별 중요하지 않았어. 내 직업도 정해져 있고 어떤 정치적 의사결정도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다 결정하는 데 따라가고. 근데 지금은 종교로부터 정치가 분리됐고 정치로부터 다시 경제가 분리된 상황이고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가 됐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의 좌파적 우파적 성향, 개개인의 보수적 성향, 진보적 성향이 이제부터는 다 드러나는 거야. 그리고 개개인이 뭐 여기 있는 사람들 공산주의자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쪽에 좀 가까운 사람이 있고 국가 개입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안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XYZ가 이게 맞고 틀리고 이게 맞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그런 식의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빨리 얘기해요. 자 경제까지 얘기가 됐는데 이 경제가 다시 경제와 경영으로 쪼개져요. 드디어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서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20세기 중반만 해도 경제적인 단위에서만 고민할 거야. 경제. 그래서 토지, 자본, 노동을 어떻게 투입하면 어떻게 되고 환율을 어떻게 맞춰주면 어떻게 되고 뭐 GDP 목표가 얼마고 뭐 예금을 동네하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그 레시피들을 하면은 예상되는 값이 나오고 이렇게 생각한 게 경제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 공산주의자들이 자본주의 저거는 필연적으로 자멸하게 돼 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대공황을 예견했어요. 대공황. 근데 실제 미국에서 대공황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대공황이라는 게 뭐냐면 자본주의가 약점이 뭐냐면 끊임없이 생산하고 끊임없이 소비하는 이게 계속 돌아야 경제가 유지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 없는 것도 사고 핸드폰 이거 10년 쓸 수 있는 2년마다 바꾸고 차 한 달면 되는데 한 대 더 사고 이런 가소비도 해주고 대량 생산도 하고 막 이래야 돌아가는데 이제 그 리듬이 딱 끊기는 순간 대공에 빵 터지는 거거든요. 실제로 미국이 대공황을 겪었을 때 이제 러시아 쪽에 공산주의자들 우리 예측이 맞았지 니네 망할 거다라고 했는데 똑똑한 미국 애들이
수정 자본주의를 들고 오면서 공산주의의 여러 좋은 점을 베껴가지고 그걸 보완해버린 거예요. 그 뉴딜 정책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어쨌든 간에 20세기 한 후반, 그러니까 1970년대 정도까지는 경제 단위에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했고 많은 문제를 풀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예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회사가 만들어내는 제품과 소비자들이 사는 물건이 이렇게 있으면 1950년, 60년대까지는 이랬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만들어내는 물건이나 서비스보다 사가겠다는 사람들 수요가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경쟁사보다 빨리 만들면 되고 뭐 이왕이면 싸게 만들면 원가 경쟁이 있으면 사가는 거야. 복잡하지 않아. 근데 이게 1970년쯤 되니까 이게 거의 일치했어. 그때부터는 물건을 만들어서 알아서 사가는 시대가 아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품질이 중요해. 품질. 그리고 이게 일본의 지트로 보이거든. 그러니까 잘 만들어야 돼요. 잘 만들어야 돼. 근데 이제 80년대, 90년대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돼버려. 생산량이 수요보다 많아. 그래서 마케팅이 중요해. 안 사도 될 물건 사기만 들어야 돼. 사람들이 필요한 것만 사면은 물건이 남아돌아. 그러니까 TV 광고를 막 해서 뭐 솔직히 뭐 커피도 그런 거죠. 내가 아마존 살자. 근데 뭐 광고하면서 마시고. 근데 이제 이게 20세기를 넘어서 이렇게 돼. 생산의 수요를 압도적으로 많구나. 그래서 이제 잡스 같은 사람이 막 아이폰 막 이렇게 혁신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여기가 이렇게 가면서 무슨 얘기가 벌어지냐면 경제 단위로는 해석이 안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1980년대에 일본이 무서운 기술을 미국을 추월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경제 상황인데 미국 기업들은 죽을 쓰는데 일본 기업들은 잘 나가는 거야. 그게 경영학의 태도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경영학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사람들이 경영학에 관심을 가게 된 계기가 일본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보다 똑같은 경제 상황에서 훨씬 앞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는 예를 들면 두 분이 냉면집을 해. 그러면 내가 냉면 500봉지에다가 다시다 2드럼에다가 설탕 세 봉지에다가 레시피를 똑같이 알려줘. 후추가루 얼마에다가 그거 섞어가지고 소스 만들면 된다고 맛이 비슷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경제 정책이 뭐 한율이라든지 외환보유라든지 여러 가지를 어떤 나라 비슷한 레시피로 경제 정책을 거시경제적으로 세팅하면 비슷한 퍼포먼스가 나는 거야. 근데 80년대 그 일본이 막 치고 나간 이후에는 그 똑같은 재료를 썼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일본 기업들은 퍼포먼스가 좋고 미국 기업들은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뭔가 경영을 특별하게 하는 이제 그 미국의 경영학자들이 일본을 엄청 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나온 거야. 그게 이제 경영의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경영학이 그때부터 나온 거죠. 마이클 푼터의 5 포스트가 어쩌고 다 그때부터 나온 거야. 그러면은 근데 여기서 시사점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예요. 잘 보시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인류가 경쟁을 한 수만 년 전에는 요 레벨에서 경쟁을 한 겁니다. 요 레벨. 무슨 얘기냐면 인류가 있는데 A라고 하는 집단은 고등 종교를 믿어.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회를 위해서 고민하고 이런 종교를 믿고 B라는 집단은 기복신앙이야. 그럼 이 두 집단이 경쟁하면 여기가 이긴 거야.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만 하는 집단보다는 이렇게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불교나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어쨌든 그런 걸 믿는 집단이 무슨 엉뚱하게 호랑이한테 절하고 막 이러는 집단한테 이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일로 가면서 이제 정치 단위로 경쟁을 했죠. 정치 단위로. 그러면서 삼국지를 보시면 또는 중국의 어떤 춘추 전국시대 수많은 나라들이 생겼다 없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신라 백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나라가 생겼다가 나라가 합쳐졌다가 나라가 없어졌다가
그러면서 인류가 계속 혁신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나라는 구석기 시대인데 어떤 나라는 신석기 시대야. 그럼 여기에 이겼겠지. 여기는 철기를 받아들이는 저기는 아직은 천공기야. 그럼 여기가 이겼겠지. 여기는 어떤 정치 제도가 뭐 민주주의를 쓰고 있는데 여기는 왕이 혼자 다 해먹어. 그럼 폭동도 자주 일어나. 여기가 이겼겠지. 이런 식으로 나라가 생기고 없어지면서 인간들이 좀 좋은 방향으로 혁신을 한 거죠. 그러면서 또 이게 정치로 넘어가면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또 엄청 싸운 거죠. 자본주의가 이겼지만 대공황 때는 자본주의가 공산주의 좋은 점을 끌어와가지고 또 살아남은 거죠. 지금은 기업 단위로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기업 단위로. 그 무슨 얘기냐면 2018년 기준으로 새로 생기는 종교는 사입이죠. 그쵸? 우리나라에 많잖아. 우리나라 되게 이노베이션이 강한 나라니까 이상한 종교 많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현 시점에서 갑자기 불교랑 이슬람이 합쳐질 일도 없고 우리 익히하는 종교들은 틀이 쓴 거죠. 그리고 현 시점에서 나라가 더 생길 일도 없어요. 이제. 북한하고 우리가 통일하는 그 정도 빼고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더 이상 나라가 안 생기고 있어요. 몇 개밖에. 그리고 그거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사실 핵무기야. 왜냐면 정규전을 벌이면 같이 망하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대신 이제 나라 단위의 큰 전쟁 대신에 이제 테러가 많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얘기냐면 나라도 많이 막 더 생기거나 더 줄지 않아요. 지금 전 세계 나라가 한 210개 정도 되거든요. 이게 한 50년 전 숫자랑 거의 다르지 않아요, 지금. 그리고 경제 시스템도 민주주의, 자본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도 어느 정도 틀이 섰고 그게 더 막 바뀔 게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기업이 수도 없이 생기고 수도 없이 망하고 수도 없이 생기고 또 기업의 수명은 점점 줄고 있고 그러니까 인류의 혁신이 지금 여기 걸려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 국가가 종교가 기복신앙만 하는 종교를 믿는 집단과 고등종교 집단과의 경쟁에서 여기가 이겼기 때문에 인류가 그쪽으로 가고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구석기를 쓰는 국가와 철기를 쓰는 국가의 싸움에 철기가 이겼기 때문에 철기가 더 빨리 받아들인 것처럼 경제도 그러면 기업은 뭐냐면 뭐 우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한 기업이 있고 뭐 제조업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마인드 그러니까 기업도 지금 버전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되게 어수선하지만 200년 뒤 역사가 보면 지금 수많은 기업 중에 절반은 철기고 절반은 청동기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철기가 이기겠지. 그럼 철기가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긴 기업들 덕분에 철기 시대가 빨리 온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밸류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기업보다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좋은 문화를 가지고 좋은 철학을 가지고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걸 뭔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존하고 우리가 커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더 좋은 게 더 빨리 받아들여지는 거고 반대로 나쁜 조직 문화를 갖고 있는 데는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경제 시스템의 경쟁은 끝났고 정치 시스템의 경쟁도 끝났고 종교야 뭐 말 것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우리가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기업이라는 게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다는 게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기업이라는 거는 똑바로 안 하면 삼성전자도 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의 뜻은 사실 공무원 조직이 왜 이렇게 루즈하냐면 대한민국이 없어진다는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근데 기업은 삼성 다는 사람들 루즈하지 않고 절대로 SK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 빅데이터는 이런 말이 있는데 공무원 조직이 받아들이는 것보다 삼성전자 받으면 훨씬 빠르죠. 그런 건 못 받아들이면 빨리 도태되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인터넷이 지금 세상에 나온 지 딱 20년 됐어요. 제대로 나온 게 1998년이니까 20년 만에 인터넷 없는 세상은 지금 상상도 못하잖아. 기업 단위로 경쟁하고 생존하고 흥망성쇠를 했기 때문에 20년 만에 이게 된 거야. 만약에 국가 단위로 인터넷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는 인터넷을 도입했고 어떤 나라는 인터넷을 도입하지 않았어요. 국가 단위의 경쟁이었으면 인터넷이 지금처럼 쓰이는 데는 20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옳은 가치를 추구하고 좋은 문화를 가지고 좋은 철학을 지향하고 좋은 기술을 뭐 좋은 방향을 쓰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그게 맞다면 우리는 생존을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커질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거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겠지. 우리 고객이 우리한테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시간 들여서 뭐 을지대 애들도 왔다 가라 그러고 당국대 학생들 왔다 가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거죠. 그럼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 그리고 사실은 이제 처음 했던 말에 답이 여기 있는 건데 내가 부자의 목표는 이거 안 한다니까. 기업가는 돈 버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기업가의 밸류는 내가 인류의 혁신에 기여를 할 거예요. 그 어차피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이런 영향을 받고 언젠가는 뭐 본인이 이 회사에서 독립해서 뭐 더 좋은 회사를 만들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독립해서 뭐 학자의 길을 가도 좋고 그러니까 뭔가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했던 과정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남들은 다 청동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철기 시대를 먼저 받아들여가지고 시행착오를 막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게 또 어떻게든 인류에 도움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런 거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있다. 그래서 지금 2018년 기준으로 이 영역에 있는 사람이나 이 영역이나 뭐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영역을 빼더라도 이게 최전선인 거야, 최전선. 인류 혁신에, 인류 진화에 최전선이 기업인 거예요, 지금은. 기업 다음에도 있을 수 있지. 기업 다음에. 지금은 먼저 상상이 안 되지만. 개인이 아닐까요? 개인. 개인 할 수 있어. 아, 그거 맞아. 왜냐면 약간의 실마리가 있는 게 유튜버들이 개인이잖아. 근데 그게 엄청난 채널이고 뭐 유튜브라든지 우리가 암호화폐 이런 걸 보면서 기업 단위로 돈을 모으고 기업 단위로 액티비티를 하지 않아도 개인 단위로도 조달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기미는 보이긴 해요, 지금. 점점 개인화되는 건 맞겠지. 그러면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은 개인이 어떤 지금의 기업 역할을 하는 거죠. 그 개개인의 어떤 혁신의 수준이라든지 개개인이 사회적으로 하는 역할이 본인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커지는 포지션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 시대가 올 건데 어쨌든 현대 시점에서는 그 위의 기업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더 보세요. 이게 한 40만 년 걸렸어. 이게 2000년 걸렸다고. 이게 100년 걸렸어. 그 지금 이거라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기업을 만들고 있는 거고 그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